서울대학교 병원 소아 중환자실의 공기는 언제나 차가웠다. 각종 의료 장비들이 내는 규칙적인 기계음과 소독약 냄새, 그리고 부모들의 애타는 기도만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이서연은 유리창 너머로 온갖 생명 유지 장치에 둘러싸여 잠들어 있는 아들 민준이를 보고 있었다. 5살배기 아들은 선천성 심장기형이라는 무서운 병을 앓고 있었다. 아이의 작고 창백한 얼굴을 볼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다. 어머님 민준이의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빨리 수술을 결정해야 합니다. 젊은 담당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수술만 성공하면 민준이는 다른 아이들처럼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희망이었지만 동시에 절망의 시작이기도 했다. 그 수술에 필요한 비용은 서연이 평생을 벌어도 만져볼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병원의 원무과로 향했다. 차가운 표정의 행정직원은 그녀의 사정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규정만을 읊어댔다. 수술 보증금으로 최소한 5천만 원을 먼저 납부하셔야 합니다. 규정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어머님. 5천만 원. 그 숫자는 그녀의 눈앞에 놓인 거대한 절벽과도 같았다. 그날부터 서연의 처절한 사투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남편이 남겨준 작은 빌라를 금매로 내놓았고 결혼 반지를 비롯한 얼마 남지 않은 귀금속들을 모두 전당포에 맡겼다. 그녀는 밤낮으로 식당 주방과 건물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며 잠을 줄여가며 돈을 벌었다. 그녀는 수년 동안 연락조차 하지 않았던 먼 친척들에게까지 전화를 돌리며 자존심을 버리고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했다. 어떤 이는 그녀를 동정하며 작은 돈이라도 보태주었지만 대부분은 그녀를 외면하거나 귀찮다는 듯 전화를 끊어버렸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들 민준이를 살리기 위해 이 세상의 모든 멸시와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마침내 병원에서 통보한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모은 돈은 수술 보증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원무과 직원은 이번에도 냉정했다. 어머님 안타깝지만 규정은 규정입니다. 24시간 내로 보증금을 완납하지 못하시면 수술은 취소되고 민준군은 일반 공공병원으로 이송 조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병원으로의 이송은 사실상의 사형 선고였다. 복잡한 수술을 감당할 장비도 인력도 없는 곳이었다. 서연은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제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했다. 그녀는 완전히 혼자였고 무력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가방을 열어 그날 번 아르바이트비를 세어보았다. 구겨진 10,000원짜리 몇 장. 그녀는 헛웃음을 지었다. 그때 그녀의 손끝에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있던 차갑고 단단한 물건 하나가 닿았다. 그것은 남편 강민혁 대위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낡고 흠집투성이인 군용 지포 라이터. 그녀는 차마 그것만은 팔 수가 없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그녀의 죽은 남편과의 마지막 연결고리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라이터를 손에 꽉 쥐었다.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에게 마지막 용기를 주는 듯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서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도 내던질 준비가 된 한 엄마의 비장한 결의가 떠올라 있었다. 그녀는 복도 끝 병원의 가장 높은 곳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이 병원의 왕국을 지배하는 단 한 사람, 병원장 박상훈의 사무실이 있었다. 규칙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녀는 그를 만나러 갈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무릎이라도 꿇어서 아들의 목숨을 구걸할 생각이었다. 그것이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었다. 서울대학교 병원 본관의 가장 높은 층. 병원 장실 앞 복도는 아래층의 소란스러움과는 달리 차가운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다. 이서연은 그 복도 끝에 작은 의자에 앉아 몇 시간째 하염없이 병원장실의 닫힌 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비서에게 몇 번이고 면담을 요청했지만 비서는 매번 똑같은 대답만을 돌려주었다. 원장님은 지금 바쁘십니다. 규정상 진료비 문제는 원무과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다.
아들 민준이에게 허락된 24시간은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갔다. 마침내 저녁이 다 되어서야 병원장실의 문이 열렸다. 몇 명의 의사들과 함께 병원장 박상훈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50대 후반으로 하얀 머리카락과 지독한 피로와 책임감이 깃든 냉철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 거대한 병원이라는 왕국의 왕이었고 그의 말 한마디는 곧 법이었다. 서연은 마지막 기회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박 원장과 그의 일행은 복도에 서 있는 그녀를 마치 없는 사람처럼 지나쳐 로비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서연은 그들의 뒤를 따랐다. 1층 로비는 퇴근하려는 병원 직원들과 면회온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었다. 박 원장이 막 병원 정문을 향해 걸어나가려던 바로 그 순간 서연이 그의 앞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모든 자존심을 내던졌다. 그녀는 그의 앞에서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로 애원하기 시작했다. 원장님,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돈은 제가 평생을 일해서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제발 수술만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그녀의 절규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들어 이 드라마 같은 광경을 찍기 시작했다. 박상훈 원장의 얼굴이 당혹감과 분노로 굳어졌다. 그는 이 공공연한 소동이 몹시 불쾌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려 하며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부인,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원무과에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병원에는 규정이 있고 저 역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발요, 제 전부예요. 그 아이가 없으면 저도 죽어요, 제발. 서연은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박 원장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근처의 보안 요원들에게 손짓했다. 보안 요원 2명이 달려와 그녀의 팔을 잡고 떼어내려 했다. 이러지 마세요, 놔주세요, 원장님. 그녀가 발버둥 치는 순간 그녀의 어깨에 걸려있던 낡은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촤르륵. 가방이 뒤집히며 그 안의 모든 물건들이 대리석 바닥 위로 쏟아져 내렸다. 달아빠진 지갑 립스틱 1개, 휴지 몇 장, 그리고 동전 몇 개, 한 가난한 여인의 초라한 삶의 조각들이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유독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을 굴러간 물건이 하나 있었다. 땡그랑. 그것은 아주 낡고 흠집투성이인 지포 라이터였다. 라이터는 굴러가다 마침내 박상훈 원장의 최고급 구두 바로 앞에서 멈춰섰다. 박 원장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붙잡는 보안 요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서연을 뒤로하고 그 자리를 떠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우연히 자신의 발치에 멈춰선 그 낡은 라이터에 닿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그의 냉철했던 얼굴이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경악과 불신으로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리를 굽혔다. 그는 라이터의 표면에 희미하게 새겨진 독수리 모양의 낡은 부대 마크와 그 아래에 이니셜 2글자를 보았다. 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수십 년간 그의 기억 가장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던 그날의 끔찍하고도 성스러웠던 기억이 폭풍처럼 그의 머릿속을 덮치기 시작했다. 박상훈 원장의 눈의 바닥에 떨어진 낡은 지포 라이터가 들어오는 순간 병원 로비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의 세상은 시간을 거슬러 20년 전 지옥과도 같았던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20년 전 아프가니스탄의 어느 분쟁 지역, 이제 막 군의관으로 임관한 젊은 박상훈은 대한민국 특전사 흑표범 부대 소속으로 파병을 나왔다. 그는 그곳에서 전설과도 같은 한 남자를 만났다. 바로 그의 소속팀 팀장이었던 강민혁 대위였다. 강 대위는 부대의 심장이자 영혼이었다. 그는 그 어떤 위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길을 찾아냈다. 그는 부하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진정한 지휘관이었다. 그리고 그의 트레이드마크는 언제나 그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낡은 지포 라이터였다. 그는 전투 전 그 라이터를 찰칵 하고 켜며 부대원들의 긴장을 풀어주곤 했다.
그 작은 불꽃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들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상징이었다. 그날 그들의 부대는 적의 매복에 걸려 완전히 포위되었다. 사방에서 총알이 빗발쳤고 동료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나갔다. 전투 경험이 거의 없었던 젊은 군의관 박상우는 다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졌다. 피는 멈추지 않았고 그의 의식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다. 후퇴하라 전원 후퇴. 무정이 너머로 절박한 후퇴 명령이 떨어졌다. 부상자를 데리고 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동료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그를 남겨두고 후퇴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곧 죽을 운명이었다. 그가 포기하고 눈을 감으려던 순간 누군가 그의 몸을 거칠게 흔들었다. 강민혁 대위였다. 그는 후퇴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부하를 구하기 위해 혼자서 지옥의 한복판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었다. 정신 차려, 박중희 의사가 여기서 죽으면 누가 우리 애들 살리나. 강대위는 자신의 몸으로 날아드는 총알을 막아서며 상처 입은 상훈의 다리를 능숙하게 지혈했다. 그는 의사가 아니었지만 그의 응급처치는 그 어떤 의사보다도 정확하고 침착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 역시 어깨에 총상을 입은 채로 상훈을 등에 업고 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수십 명의 적들을 따돌리고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달려 마침내 두 사람을 안전한 동굴로 피신시켰다. 그날 밤 동굴 안의 공기는 차가웠다. 과다출혈과 저천증으로 상훈의 의식은 거의 꺼져가고 있었다. 그때 그의 눈앞에서 작은 불꽃 하나가 피어올랐다. 칼칵. 강대위가 자신의 낡은 지포 라이터로 마른 나뭇가지에 불을 붙인 것이었다. 작은 모닥불이 차가운 동굴 안을 따뜻한 온기로 채우기 시작했다. 그 작은 불꽃은 상훈에게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와도 같았다. 강대위는 자신의 군복을 찢어 상훈의 몸을 덮어주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 앉아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이봐 박중희, 내 임무는 사람을 살리는 거야. 내 임무는 네가 돌아가서 그 임무를 계속할 수 있게 만드는 거고. 그러니 여기서 죽을 생각 따위는 하지 마. 알겠나? 그것이 그가 강대위에게 들었던 마지막 말이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비서의 목소리에 박상훈은 비로소 지독한 과거의 기억에서 깨어났다. 로비의 소음이 다시 그의 셔 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20년 전 그날 밤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었던 바로 그 지포 라이터가 들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의 앞에서 울고 있는 남루한 차림의 여인 이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위대한 영웅 강민혁 대위의 아내였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자신의 남편이 목숨을 걸고 구해낸 바로 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있었다. 박상훈의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는 평생을 그날의 생명의 빚을 갚지 못했다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다. 강대위는 몇 년 후 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는 은혜를 갚을 기회조차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운명은 그의 눈앞에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가져다 준 것이다. 그의 얼굴에서 병원장으로서의 모든 냉철함과 권위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한 인간으로서의 깊은 회한과 은인을 향한 뜨거운 감사가 차올랐다. 박상훈 원장은 손에 들린 낡은 지포 라이터를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인 양경건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귀에는 더 이상 아들을 살려달라 애원하는 여인의 절규나 자신들을 쳐다보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리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20년 전 그날의 포화 속으로 자신을 구해준 한 영웅의 기억 속으로 완전히 잠겨 있었다. 부인 그만하세요. 어서 이 여자를 끌어내. 그의 침묵을 오해한 비서가 보안 요원들에게 소리쳤다. 보안 요원들이 다시 이서연의 팔을 거칠게 잡으려던 바로 그 순간 모두 손떼. 박상훈 원장의 입에서 천둥과도 같은 불호령이 터져 나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그 어떤 명령보다도 더 강력한 거부할 수 없는 위험이 담겨 있었다. 보안 요원들은 물론 그의 비서까지도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박 원장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서연에게 다가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손길로
그녀의 팔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는 다음 순간 병원 로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든 행동을 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병원을 이끄는 냉철하고 권위적이기로 유명한 병원장 박상훈이 남루한 차림의 한 가난한 여인 앞에서 땅에 닿을 듯이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숙였다. 로비 전체가 시간이 멈춘 듯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그 침묵을 갈랐다. 부인, 제가 남편분께 제 목숨을 빚졌습니다. 그의 고백은 충격적인 파문이 되어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의 뒤에 서 있던 다른 의사들과 임원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박 원장은 천천히 허리를 폈다. 그의 눈에는 아무도 본 적 없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죄인처럼 말했다. 죄송합니다, 부인. 더 일찍 알아보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곧바로 자신의 비서실장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절대적인 명령으로 바뀌어 있었다. 지금 당장 내 모든 오후 일정을 취소하게. 그리고 흉부외과의 최 교수를 호출해. 내 이름으로 전하게. 그의 의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술이 될 거라고. 환자는 강민혁 대위의 아드님이라고 말이야. 그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그리고 원무과에 연락해서 지금 이 순간부터 민준군이 완전히 회복해서 퇴원하는 그날까지의 모든 병원비는 나 박상훈 개인이 전액 보증한다고 전하게. 이것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야. 병원장으로서의 내 마지막 명령이다. 비서실장은 충격에 빠져 있었지만 그의 명령에 기계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연을 냉대했던 원무과 직원들은 이제 그녀를 두려움과 경외감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이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절망적인 비극이 단 몇 분 만에 믿을 수 없는 기적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서 있을 뿐이었다. 박상훈 원장은 그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부인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사모님, 저를 따라오시죠.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다. 이제 우리 아드님을 보러 가야지요. 우리가 살려야 할 생명이 있습니다. 그는 로비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이서연을 부축해 병원의 가장 높은 곳 VIP 병동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조금 전까지 가장 낮은 곳에서 무릎 꿇고 애원하던 한 여인이 이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의 극진한 보호를 받으며 희망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다. 한 영웅이 남긴 사랑의 빚이 수십 년의 세월을 넘어 또 다른 생명을 구하는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순간이었다. 박상훈 원장의 직접적인 지시 아래 병원의 최고 의료진이 아들 민준이의 수술에 투입되었다. 길고 긴 수술이 끝나고 수술실의 문이 열렸다. 의사는 성공적이라는 말을 전했다. 이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안도와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작은 세상, 그녀의 작은 별이 마침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다. 민준이가 VIP 병실에서 회복하는 동안 박상훈 원장은 매일같이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병원의 냉철한 관리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생명에 은인의 가족을 보살피는 충직한 후배이자 따뜻한 보호자였다. 그는 서연에게 그녀가 알지 못했던 남편 강민혁 대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전장에서 언제나 가장 먼저 적진으로 뛰어들었고 가장 마지막에 후퇴했던 용맹한 지휘관이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보다 부하들의 목숨을 더 소중히 여겼던 모두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진정한 영웅이었다. 박상훈 자신의 목숨 역시 그가 그렇게 구해낸 수많은 생명 중 하나일 뿐이었다. 서연은 남편의 새로운 모습을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사랑했던 그 과묵하고 평범했던 남편이 사실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자부심과 함께 그를 더 일찍 알아보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밀려왔다. 민준이가 건강을 되찾고 퇴원을 준비하던 날이었다. 박상훈 원장은 서연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사모님, 제가 진 빚은 단순히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오랜 꿈이자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평생을 강민혁 대위님께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고민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야 그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새로운 공익재단의 설립 계획서였다. 저는 제 개인 재산과 병원의 지원을 받아 공익재단을 설립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재단의 이름은 강민혁 대위 영웅 자녀 재단이 될 것입니다. 재단은 강 대위처럼 나라를 위해 복무하다 순직하거나 부상당한 군인 경찰 소방관 자녀들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사모님, 이 위대한 재단의 명예이사장직을 사모님께서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사모님께서 저희 재단이 언제나 강 대위님의 숭고한 정신을 잃지 않도록 그 영혼이 되어 주십시오. 서연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남긴 것이 낡은 지포 라이터 하나만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돈이나 재산이 아닌 명예와 존경,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사랑을 남겼던 것이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남편의 유산을 기꺼이 이어가기로 결심했다. 1년 후 서울대학교 병원 대강당에서는 강민혁 대위 영웅자녀 재단의 공식 출범식이 열리고 있었다. 행사장은 수많은 기자들과 재단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될 아이들과 그 가족들로 가득 차 있었다. 단상 위 박상훈 원장의 옆에는 이제 더 이상 초라한 미혼모가 아닌 단정하고 기품 있는 모습의 이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재단의 명예이사장으로서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 남편은 한 사람의 선택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그 믿음을 더 많은 아이들의 희망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고 행사장 중앙에 걸려있던 거대한 현수막이 내려오자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강민혁 대위의 대형 초상화가 모습을 드러냈다. 서연은 이제 완전히 건강해진 아들 민준이의 손을 잡고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명예와 감사라는 이름의 세상, 그 어떤 재산보다도 더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었다. 수년의 세월을 넘어 아들의 생명을 구하고 앞으로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해낼 영원히 살아 숨쉴 유산을.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영웅의 아내이자 그 위대한 유산의 자랑스러운 상속자였다.